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월간조선이 보도한 다스와 관련한 팩트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30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프랑스와 라블레의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홍종학 후보의 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정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기껏 사드 갈등을 봉합했더니 사드 갈등을 야기한 자들이 날뜁니다. 중국 측의 일방적 폭력적 경제 보복에 대해 사과를 받지 않았다. 한미일 동맹을 해칠 지나친 중국 위주의 합의다.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미래 주권을 팔아넘겼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100억 달러, 10조가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요. 사드 갈등 때문에 말입니다. 이 사태를 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방치까지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골고루 타격 입혔던 장본인들. 이자들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주권을 운운했어요. 미국에게 군사주권 오래도록 넘겨주자는 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요. 게다가 중국에게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다. 이런 자들에게 니들이 집권했을 때 사과 요구 한마디라도 했었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염치가 코털에 낀 털가루만큼도 없는 양아치들. 아무 말 대잔치가 벌써 6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지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묵살하고자 하는 의도 말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자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쇠락하고 중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선다면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친중주의자로 얼굴색을 바꿀 자들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귀태들 세비 지급에 우리 국민들이 기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 사이에서 진행된 사드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은 중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MD 체제에 불참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라고 한국 측과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정상 외교도 재가동됐습니다. 청와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1년 동안 5천만 원을 챙긴 것인데요. 검찰은 이런 혐의를 포착해 어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후임이자 친박의 핵심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홍종학 후보자와 그 가족이 재산을 분할 증여받았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홍종학 후보자의 가족이 받은 증여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어 있는 합법적인 절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홍종학 후보자를 존경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 손해배상에 지출한 비용을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 측 유대균 씨, 즉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에게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유대균 씨가 국가의 지출 비용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대균 씨가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400억 원 상당의 구상금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KTX 열차 엔진 고장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업무상 비밀과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처분을 당했습니다. 엔진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지만 그 사실이 내부 직원에 의해 드러나게 되자 이런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용감한 제보의 대가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응원하기 위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공익을 지킨 이들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 요즘 특별한 기획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원의 정치 개입 관련해가지고 예.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3부작에 걸쳐서 정리를 했거든요. 정말 피를 토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정리했으니까 많이들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김프로쇼 가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편이 올라왔군요. 네, 1편, 2편, 3편을 일월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올렸는데요. 예. 처음부터 쭉 맥을 꿰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1편 에피소드에 3명이 14,000원을 후원했고 2편은 1,000원, 3편은 2명이 4,000원. 예, 그래요. 뭐 기껏 해봐야 한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김프로쇼의 특별기획. 좀 애정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다 관심 뭐 이런 거. 야, 그래도 많이 다른 에피소드보다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예. 김프로쇼의 뭐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거 물론 좋은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모여서 한 거니까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쇼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스 이야기 오늘 또 준비하셨는데 아니 월간조선을 보니까 말이죠. 다스와 관련한 팩트를 알려주겠다면서 뭐 몇 가지 글을 썼던데 이게 완전히 이명박 씨를 두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체크라고 이름을 달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팩트체크 1탄 이랬으니까 아마 2탄, 3탄이 계속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다스와 관련해서 또 BBK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를 토대로 한 내용들은 없어서 뭐 일단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그쪽 상대방 반론도 알아야 되니까 싫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싫었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팩트체크가 아니고 팩트체크는 이쪽 주장 저쪽 주장을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름은 팩트체크라고 달려있는데 저쪽 주장을 그냥 실어주는 거니까 그냥 반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예, 어때요? 월간조선이 팩트라고 내세운 거 설득력이 있습니까? 일단 팩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 그러니까 이명박 측이라고 표현하죠. 이명박 측의 반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이건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생기거나 불충분하거나 싶은 내용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제기했던 논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스에서 140억 원을 BBK에다가 투자를 했잖아요. 예. 그랬다가 이제 뭔가 이게 주가 조작으로 문제가 되니까 김경준이 도망갔고 수백억에 관련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돌려받지 못하고 다스가 먼저 이렇게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법원에서는 다스가 소송을 했던 거는 패소하고 옵셔널 벤처스라는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했던 소송에 돈을 주라고 했는데 스위스 은행에서 다스한테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패소해서 줄 필요도 없는 돈을 굳이 김경준이 다스한테 1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를 뭔가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압력을 행사했거나 뭐 이래가지고 조금 나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 월간조선이 실은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맞다. 판결을 한 거는. 예. 다스가 소송에서 졌고 옵셔널 벤처스가 이긴 거는 맞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국 법원의 판단이었을 뿐이고 돈은 스위스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 그래서 그게 곧 스위스에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뭐 스위스 법원이 판결을 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뭐 일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자 그러면 스위스에서 그러면 미국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스에다가 먼저 돈을 내줘야 될 이유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스 검찰, 스위스 법원에서 내지는 스위스 은행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가 근거를 가지고 야, 돈 내놓으세요. 돈 돌려주세요. 이거 지금 계좌가 동결돼 있는데 우리 돈 맞으니까 이거 찾아갈게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치면 네. 뭔가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근거가 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미국 법원에서 뭐 승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법원에서는 아예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게 우리 돈이니까 내놔라고 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돈을 받았어요. 예. 그럼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이게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스위스 은행 가가지고 김용민 씨 계좌에 가서 이게 내 돈이니까 돈 내놓으세요 하고 김프로가 가서 찾아오는데 그럼 그쪽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 이건 김용민 씨 통장인데 돈을 왜 줘야 되죠 내가 당신한테? 예. 그랬을 때 그걸 증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증빙의 내역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상하다 하고 문제 삼는 것이 예. 전혀 불합리하고 뭐 비상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어도 그거는 스위스하고 미국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은 일단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미국 법원하고 스위스 법원은 전혀 별개다. 여기까지가 월간 조선의 논리란 말이죠. 하지만 스위스에 가가지고 상관없는 사람이 내 돈 내놔라 했을 때 내주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월간 조선이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월간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설명을 못 하는데 네.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스위스는 법원 판결은 아니고 이제 검찰이 동결을 한 거니까 예. 스위스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재판 결과가 스위스 검찰한테 효력이 없다라는 게 지금 반박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오케이. 그건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스위스 검찰은 140억이나 되는 돈을 내주려면 그거에 합당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다스가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예. 투자를 한 건 맞죠. 예. 그렇지만 법적으로 어떤 판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뭐 이 사람들이 돈을 찾아간 것이 적법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깨림직한 건 사실이에요. 왜 스위스 검찰이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결국은 이제 MB 정부의 외교 라인이 힘을 써서 빼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전혀 아니다. 이게 뭐 당시의 대통령이기는 했어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하려면 뭐 오비락이라고 좀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법적인 근거들을 제기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주진우 기자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스가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뭐 지시를 받고 뭐 이랬다고 보는데 그래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비약이다. 그러면서 이제 논리를 댄 게 뭐냐면 만약에 MB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예. 미국 소송에서 다스가 진리가 있었겠느냐.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월간조선의 팩트체크의 핵심은 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법원의 명령이 스위스 검찰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그거는 전반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두 번째 주장하는 게 아니 MB 정부가 조직적으로 만약에 개입을 한 게 맞다면 미국 소송에서 다스가 질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인데 예.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MB 정부다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라서 예. 삼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사법부에다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정부 대 정부로, 행정부 대 행정부로 하는 거니까 MB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얘기를 나누는 거죠. 예. 근데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연방 법원에다가 영향력을 미치나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은 가능했겠지만 어디 미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서든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촛불 재판 뭐 신영철 대법관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던 거를 보면 뭔가 은근하게 개입을 항상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주장한 것 자체가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라고 내놓은 지금 두 가지가 전혀 둘 다 논리적으로는 뭔가 말이 되는 듯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청와대 그것도 뭐 총영사관 직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다스라는 민간 기업 그것도 대통령이 그렇게 주구장창 본인 것이 아니라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내 친인척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회사에 돈을 돌려받고 어쩌고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깊이 있게 관여를 했으며 그거를 LA 총영사가 대통령 친형, 뭐 대통령 처남 이런 사람의 회사 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거는 이상하다. 정부가 끝까지 나서가지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한 걸 보면 이거의 실소유주가 이 사람들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 아니냐. 대통령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인데 이 사람들은 아니 MB정부에서 이거를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미국에서 소송해서 안 줬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월간조선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월간조선의 의도는 MB를 두둔하기 위함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뭐 일정 정도 그런 게 보입니다. 왜냐면 매일 기사 말미에 보면 근데 왜 다스 140억 원 환수에 MB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죠? 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개입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2011년 2월에 다스에 140억 원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옵셔널 캐피털 371억 원이 승소하고 에리카 김이 자진해서 귀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음모론이 생성된 걸로 보인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고 민사 소송의 경우에 누가 돈을 먼저 회수하는가는 능력 있는 소송 변호사를 쓴 쪽에서 이제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건 또 한 번의 음모론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걸어서 쓴 거니까 근데 보셨다시피 반박하고 있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일단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한 번 음모론으로 이제 퉁치고 가려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팩트체크에 뭐 2탄 3탄이 나와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일단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쓸만한 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팩트체크라는 것은 쌍방의 주장이 있을 때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팩트체크니까 이거는 그냥 반론을 담아준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리고 그 반론의 논리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고 이런 거를 한 걸로 봐서는 특정한 의도가 많이 섞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의도라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바람하고 조금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 합리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조선일보를 보면요. 그 스탠스가 MB 감옥 가면 큰일 난다. 이게 읽힙니다. 왜 그렇게 MB를 두둔하는지 그 이유는 소상히 알 수 없지만 여하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기사로서 요건도 안 되는 이런 아티클로 어떻게 판을 엎어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수작 참 가련하고요. 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 김프로. 만약에 다스가 MB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상이 가려지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MB 것으로 드러난다면 결국은 MB는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대통령 권력을 동원해서 다스에게 BBK 김경준이 140억을 토하게끔 만들었으니 이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이라는 혐의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혐의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로 실형을 살거나 내지는 이렇게 처벌을 세게 받은 전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예외적인 게 있어요. 직권남용의 경우라도 예. 돈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오간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거든요. 게다가 또 액수가 100억이 넘어가고 아울러 동원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권력도 아니고 대통령 권력 아닙니까? 이건 뭐 매우 위중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직권남용 혐의로 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예전에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MB 정부에서 굉장히 실세로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이 있어요. 네, 이분이 돈이 그때 액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그 2억이 쪽쪽 되는 금액을 받았다가 그걸로 이제 직권남용 뭐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뭐 140억 원 이런 돈이면 이제 굉장히 액수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굉장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만약에 이것이 실소유주도 사실상 여러 가지로 따져보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만약에 판단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요. 하여간 참 MB의 계절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1일인데 김프로는 MB가 언제 구속된다고 봅니까? 이거 계속 저를 이걸로 낚으시는데 저는 하나 좀 뭐랄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게 MB가 정말 모두가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을 꽤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자기가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막 치밀하게 다 해가지고 절대 사람도 믿지 않고 또 돈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MB 것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모두가 다 상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다스는 누구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고 계신 거지만 예.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꼬투리를 잡힐 만한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 라는 게 저는 계속 조금 걸리거든요. 이게 아무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려 그러면 법적으로 그냥 기소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 구속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재판에다가 넘기는 기소의 전 단계에서 조사를 더 원활하게 하고 말맞추기를 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병을 좀 구치소에다가 붙잡아 놓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구속인데 그렇죠. 그거는 법원에 넘어가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예. 근데 법원에다가 요런 혐의로 법적으로 이게 100% 이명박 겁니다라고 넘기려면 어지간한 증거 자료 가지고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땅땅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무죄가 나오지 않고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증거관계를 모으려면 지금 심증으로는 충분히 이명박 전 대통령 거일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떤 증거관계가 남아있어서 그 흔적을 검찰이 찾아내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게 요거를 걸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연내에 구속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뭐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조심스러운 제 전망입니다. 만약에 연내에 구속되면 우리 김프로가 1년 더 방송하는 걸로. 아니 왜 그래 하차를 해야지 사람아. 이런 엉터리 방송 패널이 어딨어요. 아니야. 하차해야지 바로. 가성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은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의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요. 여기에는 김용민 PD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김용민 PD가 블랙리스트에 몇 번째 순번에 이름을 올렸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240번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의 신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를 선물해드립니다. 병마하스하고 있는 이용마 기자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록을 남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 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자 히어로스 108님,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낙곰수 멤버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포동포동맘님, 블랙리스트는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의 시작 글자 도전의 전이었는데요. 당첨자 수다아빠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끝말잇기 전전긍긍, 야 3당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원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너무 흥미롭습니다. 또 게다가 네이버의 내부자 아니셨습니까? 아니,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한 2년. 자, 우선 팩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네이버를 그만두고 20일 뒤에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실검 순위가 올라왔다. 이러면서 국민의당이 말이죠. 윤영찬 수석이 뭔가 농간을 피운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개연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팩트를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오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예. 네이버가 그런 외압을 받았을 때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윤영찬 선배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외압을 가할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건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네.
제가 10몇 년 동안 가져왔던 윤영찬 선배 관계에서 제가 사람을 너무 못 본 거겠죠. 아하.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뻥을 치는 것이다. 헛짚은 거죠. 그 문제만큼은요. 예. 윤여찬을 왜 거기서 끌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마침 네이버 부사장이었는데 정권의 그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지금 정권은 비판하고 싶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래요. 윤영찬 수석을 흠집내는 이런 행태. 이걸 새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윤영찬 선배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들으면 뭐 그 마타도가 먹힐 수 있겠지만 그분의 캐릭터를 알고 그분과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좀 화가 나죠. 그렇군요. 마치 그 김용민이가 항상 바른 말을 쓰는 것인 양 국민의당에서 밝힌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겠습니까요? 결코 그럴 뿐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네이버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혜진 대주주 이제 재벌 총수로 낙인 박혔는데 이 양반이 나와서 뭐 잘못된 일이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국정감사장에서요. 예. 네이버가 그러면 뉴스나 실검 조작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요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네이버에 관한 소식을 3번째로 전해드리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골라서가 아니고 오랫동안 잠복됐던 네이버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갑자기 여러 경로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혜진 총수의 총수 지정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 법조인 출신 김상원 대표, 네이버 대표로 재직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김상원 대표는 진경준 게이트하고도 엮여 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민 PD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네이버가 이제 30일에 창사 처음으로 이혜진 총수가 국정감사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뉴스 부당 편집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제목을 불러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네이버가 우리 일상생활하고 잘 떨어지지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회사에 몇 개월 상간에 이런 굵직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도 알아야 되고요. 네이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유를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혜진 총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요. 요 증인 출석 이유는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10월 20일에 MBC 뉴스 플러스 줄여서 엠스플이라고 불리는 스포츠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독 기사를 냈어요. 내용이 축구 쪽 기사가 있는데 축구연맹에서 네이버에 청탁을 한 거죠. 뒤로 좀 기사를 빼달라고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이걸 받아들여서 인위적으로 편집을 했다.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이 전해지니까 네이버가 인정을 합니다. 청탁에 의해서 뉴스를 편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이버의 이상한 관행인데 한성숙 대표가 취임 이후 2번째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과문도 좀 잘 보이는 데다 올리면 좋을 텐데 어디 좀 찾기 어려운 그 네이버 스포츠 블로그라는 데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좀 진정성 있게 하려면 잘 보이는 데다 올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보이는 데다 올려놓고 사과했다고 그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소한 문제지만요. 그 한성숙 대표는 뭐 하던 분이었습니까? 원래 엠파스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그쪽을 많이 일으키셨던 분이고요. 굉장한 워커홀릭이세요. 저도 이제 같은 팀에서 상사로 모셔봤는데 그렇군요. 굉장히 일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와서 검색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도해서 이제 이혜진 총수한테 인정을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이버가 사과를 하면서 청탁에 의해서 축구 기사가 인위적으로 편집이 됐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혜진 총수도 부당 편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마음에 찌꺼기가 남았던 대목은 이혜진 총수가 계속해서 이런 답변 태도를 고수를 합니다.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그거는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좀 하수 같은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한성숙 대표가 책임지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요. 그 국회의원들이 네이버를 언론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해진 총수가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요.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을 할 때 혹은 뭐 검색 관련해서 검증을 할 때도 우리는 다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 기업인 만큼 가급적이면 외부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답변들 하나하나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예. 살펴보기 전에 문제가 불거졌던 그 축구 기사 부당 편집 사건 요거부터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일에 엠스플 뉴스가 보도를 했고요. 한성숙 대표가 사과를 했으니까 뭐 사실상 팩트인 거죠. 작년부터 한국 프로축구계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심판 매수 사건이었습니다. 한 구단이 심판 측에 이제 돈을 주고 매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뭐 징계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한 시민 기자가 축구연맹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기사를 씁니다. 근데 이때 축구연맹 간부가 네이버 금모 이사라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비판 기사를 유저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으로 좀 배치해 달라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엠스플 보도에 보니까 이 문자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가 돼요. 그리고 네이버 스포츠팀은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축구연맹의 비판적 기사가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한성숙 대표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대목이 이겁니다. 청탁이 있었고 네이버 고위 관계자가 이사죠. 그 부탁을 받았고 부탁을 들어줬고 기사 배치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그동안 네이버는요. 정치나 경제 쪽에서 끊임없이 지적됐던 기사 뭐 편집 편향성 혹은 뭐 조작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스포츠 쪽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빼박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이버가 사상 처음으로 편집을 조작했다. 부당 편집했다. 이걸 지금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오랫동안 펼쳤던 편집 조작은 있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 무너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이버는 여전히 이번 사건을 가지고 스포츠팀 한 개인의 일탈이고 아주 일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다. 뭐 미안하긴 한데 그런 일은 이번 딱 한 번이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이런 태도인데요. 이 말을 믿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 판단도 말씀드리겠지만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과연 그 축구기사 편집 조작이 한 개인의 일탈이고 일회성 사건인지를요. 축구연맹 쪽이 네이버 고위 인사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이렇습니다. 문자 내용이요.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한번 부탁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기를 해보죠. 문자에 K리그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했다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면 K리그 기사와 관련한 부탁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K리그 관련한 부탁은 마지막이지만 다른 부탁은요? 저는 남아있다는 뜻으로 들려요. K리그 부탁은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그런데 요 부탁은 마지막인데 다른 부탁은 할 수도 있어.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의혹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이런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2008년 대선 때 그 진성호 의원인가요? 전 의원인가요? 그 네이버를 평정했다는 발언도 있었고요. 이번에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문자가 보도됐을 때 이런 일도 있었죠. 삼성 미래전략실 뭐 최모 전문가요?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만 보면 삼성이 네이버에 부탁했다는 거고 그게 먹혔다는 겁니다. 물론 네이버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건 그쪽 애들이 하는 말이지 사실은 아니야 라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말이죠. 일개 민간 기업인데 이런저런 권력 앞에 취약한 거 자기들만의 어떤 결기와 원칙을 갖고 개기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을 저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구 쪽 기사에서 그냥 현실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축구연맹이 뭐라고요?
그런데 문자 한 통에 이렇게 간단하게 부담 편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대가 축구연맹이 아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거나 여당이거나 혹은 삼성이라면요. 이 권력자들이 네이버 부탁을 했을 때 먹혔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네이버 부인대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심지어 축구 쪽 문자를 보면 지속적인 청탁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이슈를 두고 이해진 총수의 대답은 크게 세 줄기로 나눠집니다. 첫째, 나는 뉴스를 잘 모른다. 내 책임이 아니고 한성숙 대표 책임이다. 요 대목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진 총수가 재벌들처럼 막 나쁘고 부도덕하고 이런 경영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해진 총수는 조금 겁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재벌들에 비해서 상당히 스마트하고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해진 총수가 나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대표가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짜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다 행사를 하는데 책임을 안 지는 재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경험한 바로 이해진 씨는 분명히 네이버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고작 한 2년 다녔지만 그때에도 이해진 총수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어요. 이사회 의장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이해진의 한마디는 법이었습니다. 그 제가 다닐 당시에 네이버에 카페테리아가 하나 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아주 싼 가격에 자유롭게 커피 사 마시고 회의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자유분방한 공간입니다. 예. 근데 저는 거기에 참 좋더라고요. 쌍팔년식 권위주의가 만연하던 신문사에 있다가 캐주얼한 옷 입고 자유롭게 담소하면서 아이디어 교환하고 하는 게 저는 참 좋았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전 시간대에는 직원들 카페테리아 사용 금지 이런 회사 방침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누가 결정한 거야 물어봤더니 이해진 의장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진 의장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직원들이 오전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안 하고 카페에서 노닥거리냐. 이게 이해진 의장의 취지였어요. 좀 집중해서 오전에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공장장 마인드인데. 제가 좀 그래서 그때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지시가 옳고 그르다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요. 오전에 카페에서 노닥거리지 말고 집중해서 일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게 이사회 의장이 지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그렇죠. 그런데 대표가 버젓이 있는데 이사회 의장이 카페테리아 사용 시간을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즉시 실시가 돼요. 이 말은요. 이해진 총수가 나는 대표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회사는 이해진 총수의 한마디가 바로 실행이 되는 회사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해진 총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뉴스가 너무 자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마다 뉴스팀에서 쉴 새 없이 이해진 총수한테 보고를 했고요. 회사 방향을 이해진 총수가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몰랐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네이버하고 토론을 할 때 네이버의 주장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요. 네이버를 언론으로 보느냐라는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해진 총수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아서 기존 언론과 다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언론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뉴스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고요. 편집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치를 해서 배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물론 네이버가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사 자체를 직접 오리고 붙이고 이러지는 않아도 배치를 합니다.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기사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어떻게 잘 보이는데 놓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각 신문사 편집국장의 제일 큰 권한은 일면톡을 뭘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 일을 합니다. 뭐가 중요한 기사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배포하죠. 요 결정 하나로 수백만 클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면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논란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네이버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진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반면에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네이버는 책임을 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짧은 소견에 지금 네이버가 겪고 있는 제일 큰 딜레마가 이겁니다. 책임은 지기 싫은데 뉴스 쪽에서 트래픽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끊임없이 이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편집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런 식이죠. 네이버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기사만 딱 보고 나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계속 유혹이 걸려 있습니다. 야, 요것도 보고 싶지. 이것도 읽고 싶지. 이런 수많은 유혹 시스템이 널려 있어요. 페이지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검색어라는 거예요. 이것도 유혹 시스템인 겁니다. 이걸 왜 공개하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다 요즘 이거 본다? 너희도 검색해보고 싶지? 지금 당장 검색을 눌러. 이런 유혹 시스템이죠. 네이버 뉴스 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면요. 그 밑에 관련 기사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많이 본 사람이 많이 본 뉴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본 뉴스 이런 순위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항목의 유혹들이 야 이것도 읽어줘. 궁금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물론 그 유혹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곳은 언론사지만 그걸 유혹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건 네이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만약에 네이버가 언론사임을 부인하는 이유가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을 안 져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요. 유독성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마트가 우와 이 유독성 제품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사면 1+1으로 덤도 끼워드려요 하고 막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만약 마트가 그 호객행위를 안 했으면 한 1000개쯤 팔렸을 제품이 마트의 적극적인 호객행위로 한 10,000개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마트는 아무 책임이 없냐고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저는 잘못된 기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본질적 책임은 기사를 만든 언론사에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걸 온갖 호객행위를 동원해서 고객들한테 요것도 읽고 싶죠? 요것도 읽고 싶죠? 이거 댓글 많으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셔야겠죠? 라고 호객행위를 했다면 네이버에게도 저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우리한테 지금 뉴스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가 몇 개인데 우리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공간만 제공한다. 그 수백 개, 수천 개 회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검증을 하냐. 검증할 능력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수백, 수천 개 언론사의 컨텐츠를 네이버가 검증 못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검증을 못했으면요. 보라고 열심히 호객행위를 한 건 제조사가 아니라 네이버거든요. 이 네이버의 딜레마를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호객행위를 해서 클릭수를 늘리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네이버는 책임은 지기 싫지만 클릭수를 늘리고 싶다는 유혹에서 지금 몇 년째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객행위는 하지만 책임은 못 지겠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해결책 이런 거 없어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편집을 하고 호객행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호객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해진 총수가 내놓은 묘안이 외부의 결정권을 주고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앞으로 대문에 걸리는 기사를 고르는 알고리즘, 즉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그 과정을 기계화하고 규격화해서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해법은 전혀 효과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대문에 걸 기사를 고르는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그게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한국 언론 생태계가 개판이 돼버릴 겁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기사를 네이버 대문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정한 알고리즘에 목숨을 걸고 기사를 맞춰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한번 걸리면 수십만, 수백만 클릭이 보장되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편집을 기계화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표되는 순간에 모든 언론사가 그 기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언론사들의 창의성, 언론 생태계가 아작이 나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뉴스를 배포하고 호객행위를 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집하고 대문에 거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한테 꼭 그걸 멈추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계속해도 돼요. 계속하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네이버를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재벌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네이버가 이 딜레마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호객행위를 통한 돈벌이를 포기를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계속된 이 논쟁을 안고 가야 됩니다. 기업에게는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처럼 언론과 아주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기업에게는 윤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네이버는 비교적 윤리적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이 기사를 배포해서 돈을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갈팡질팡했습니다. 이걸 이제 결정을 저는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게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가 이 상태를 더 오래 버티고 유지하려고 시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건 한국 사회의 큰 불행인 거죠. 저는 부디 네이버가 종수가 나는 대표가 아니어서 모른다 이런 태도를 버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한 태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공영방송 문제도 시끄러운데 포털까지 편집 부당성에 끊임없이 휘말리는 건 진짜 국가적 불행이죠. 부디 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이버의 결단을 통해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뉴스 편집에서 호객행위에서 손을 떼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취지인데요. 법인세는 과세표준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번 달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놓고 여야가 전초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당은 이번 법인세 인상이 130여 개 대기업에만 한정되고 우리나라는 법인세 비중도 낮은 편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의 반박입니다. OECD는 16%입니다. 2014년으로 볼 때. 우리는 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보다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얘기는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허구입니다. 한편 세계일보는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 법인세가 3조 1천억 원 증가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세계일보의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개정되면 이는 2018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법인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2019년에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의 증가는 올해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시절 27%에 이르던 법인세 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18%까지 하락했는데요.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약 4.7%에서 계속 올라 박근혜 정부 때에는 약 7%에 이르렀습니다. 한겨레는 돈이 기업으로 모이고 가게는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이다 이렇게 진단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는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과의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직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로 출발하며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른 지역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춘천 5도, 대구 6도, 대전과 광주는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주 19도, 부산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이완배 기자님하고 제주도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이제 진행자 노조를 결성하시는 게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진행자 노조가 거의 결성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김 PD의 이 폭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에 가입하셔야겠네요. 아니 민주노총 아니고 다른 노총으로 할 겁니다. 다른 노총이요? 한국노총? 자 교수님 오늘 팡타그리엘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죠? 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좋은 곳에 와서 배설리기를 이어가려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오늘 하늘도 참 맑고 바람도 아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한라산에 쳤고 이런데 이런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얘기하려니까 조금 엇박자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정면으로 저항하는 이런 작품을 또 접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넓은 지평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상상하기에는 우리 김 PD의 인생의 여로에서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된 책이 이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이 아닌가 혼자 생각하곤 해요. 오래전 얘기지만 기억나죠. 정말 이 팡타그리엘적 상상력이 김 PD의 어떤 유머의 힘, 풍자의 힘의 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학위를 받은 이후로 김미화 씨에게 드렸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코미디 관련해서 지금 박사학위 논문 작성 중인데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면서 제가 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미화 씨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와 함께 이 바다가 취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랑스 라블레는 프랑스의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532년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쳐서 쓰여진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시리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죠. 대단히 위대한 풍자 문학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르강티아는 뭐고 팡타그리엘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가르강티아는 거인의 이름인데요.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끼그랑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크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랑티아에서 가르강티아라는 말이 나왔고요. 팡타그리엘이란 말은 빵따란 말이 그리스어로 이 모든 것을 얘기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리엘이란 말은 아랍어라 그러는데 모든 것을 목말라 있다. 모든 것을 얻고 싶다.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짧게 한두 줄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은 이 거인인 가르강티아가 정말 못된 교육, 그러니까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교육에 점점 바보가 돼가요. 그러다가 어떤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가르강티아가 구사하는 전략은 그야말로 배설의 전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그럴싸한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타락한 수도원에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의식화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파니르주라는 동물을 만나서 모험을 떠나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의 모험담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리학적 상상력에 입각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인간의 욕망에 가장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혁명적 에너지로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독자들에게 수많은 웃음을 자아내고요. 그 웃음들이 그 엄숙한 권위들, 권력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수도원 그리고 이 부패한 권력들을 생리학적 상상력으로 배설의 상상력으로 무너뜨리는 정말 호쾌한 대작입니다. 이 시리즈는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을 비롯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제3서, 4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정말 행복한 웃음 그리고 호쾌한 웃음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읽으면서 판소리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판소리가 그야말로 민중의 언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중의 언어들로 타락한 권력들을 풍자하고 이 유머로서 꼬라박는 것들을 잘 보여주죠. 예. 여기 가라강뚜야가 어떤 그 교육을 받고 어떻게 노는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판소리의 그 흥부가의 한 구절을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라강뚜야는 3살부터 5살까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양육되고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시기를 그 나라의 모든 아이들처럼 보냈다. 마시고 먹고 자고 그리고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자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마시고 말고 또 놀고도 있겠죠. 예. 이 소설 보면은 놀이들이 몇 표지에 걸쳐서 쭉 이어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놀이가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놀이의 굶주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팡타그레일은 온갖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 구절 금방 말씀드렸던 판소리 흥보가 장면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는 언제나 진흙탕 속을 뒹굴고 코에 검댕이 칠을 하고 얼굴을 더럽히고 신발 뒤꿈치를 찌그러뜨리고 파리를 보며 하품하고 그의 아버지가 지배하던 나비들을 쫓아다니곤 했다. 그는 신발에 오줌 싸고 셔츠에 똥 싸고 옷소모에 코 풀고 국물에 콧물 빠뜨리고 어느 곳이나 질퍽거리며 다니고 실내화로 술 마시고 늘상 배를 바구니로 문지르곤 했다. 이는 나막신으로 갈고 손은 국물에 씻고 머리는 술잔으로 빚고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두 안장 사이에 앉고 젖은 부대를 뒤집어 쓰고 국물을 마시면서 술 마시고 빵 없이 비스킷 먹고 웃으면서 물고 물면서 웃고 현금함에 자주 침 뱉고 기름지게 방귀 뀌고 해를 보고 오줌 싸고 비를 피하기 위하여 물속에 숨고 식었을 때 두드리고 공상에 잠기고 알랑거리고 여우 껍질 벗기고 원숭이의 주기도문을 외우고 등등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풍자와 이 골계의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 분명히 있구나 싶어요. 판소리 한 대목을 정말 절절하게 떠올립니다. 뒤로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정말 통쾌하게 우리 김 PD가 아주 푸지게 내뱉는 욕설들과 함께 선하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게 그야말로 수도원에서 근엄한 척하는 자들, 권력의 아부에서 폼 잡는 지배자들을 향해서 똥침을 날리는 민중의 언어들이죠. 여기 한번 어제 이어서 똥에 관련된 노래 한 구절 잠깐 읽어볼까요? 네. 어느 날 똥을 싸며 내 엉덩이에 진 빈냄새를 맡았네. 그 냄새는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지. 나는 그 냄새에 완전히 절어버렸네. 오, 만일 기다리던 처녀를 내게 데려왔다면 똥을 싸며 그녀의 오줌 구멍을 체면 차리지 않고 숨봐줄 수 있었을 테니까.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외설적인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 외설적인 것들을 배치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걸 은폐하는 엄숙주의를 위장하는 자들에게 똥침을 날리기 위한 이 가르강뚜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라블레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외설적인 거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 자들이 더 뒤로 뭐라 그러지? 호박씨 간다 그러나요? 그런 짓들을 더 많이 하곤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가르강뚜아의 언어로 이렇게 신랄하게 풍자하고 조롱하고 냉소하고 합니다. 이걸 지배하는 게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똥오줌의 역사, 배설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던 생리학적 상상력, 배설의 상상력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수도사들, 종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그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죠.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하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유가 되기도 했죠. 예. 잠깐만 그 구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똥을 먹는 자들이므로 집에서 변소를 떼어내듯이 사교 모임에서 배제시켜 그들을 변소해. 그것은 그들의 수도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변소를 수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변소를. 예, 그러니까 수도원이 똥통이라는 것이죠. 예, 예. 거기에 버려두는 것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원숭이가 왜 조롱을 당하고 시달림을 받는지 이해한다면 왜 사람이 젊건 늙었건 간에 수도사들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숭이는 개처럼 집을 지키지 못하고 소처럼 쟁기를 끌지 못하고 암양처럼 젖이나 털을 생산하지도 못하고 말처럼 짐을 운반하지도 못한다고. 이 수도사들 원숭이에 빗대서 정말 그 놀랍게
풍자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을 바로 그 똥통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 통쾌한 언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그 민중적 정서, 민중적 언어를 통해서 카니발적인 언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 이게 지배 세력들을 뒤집어 엎는 웃음의 힘이었다고 러시아의 아주 저명한 문학 비평가 바흐친이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텔렘이라는 새로운 수도원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런 진짜 교회에는, 진짜 수도원에는 이런 놈들은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법률가들, 백성을 좀먹는 새끼들, 종교재판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착한 교구민들을 개처럼 궁핍 속에 몰아넣은 퇴물 재판관들. 예. 너희들의 대가는 교수대에서 받아야 하니라. 이게 진짜 교회죠. 교수대에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단두대에서 받아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교수대로 갈 놈들이지 이런 진짜 교회에는, 진짜 수도원에는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통쾌하죠. 네. 전체적인 유머나 웃음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드립니다만은 끊임없이 지배자들의 그 비열함들, 엄숙주의를 위장한 거짓들, 위선들을 비판 풍자한다는 것을 야실하게 알 수 있는 마지막 구절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는 고약한 인간들은 송아지처럼 멍청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부당하고 가정스러운 즐거움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켜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르고 아무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는 이 고약한 인간들은 불쌍한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혼란에 빠뜨리고는 나는 모른 채 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들과 싸우는 방식으로서 라블레는 이런 가르강티아 방타그리라는, 이 가르강티아의 아들이 방타그리엘이죠. 방타그리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백성들의 언어로 지배자들을 신랄하게, 유쾌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한 성직자들, 가짜 신자들, 위선자들, 독실한 신자인 척하는 자들, 권력과 결탁한 수많은 장로들 있죠. 그리고 방탕한 자들, 그리고 세상을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과 싸우는 무기는 똑같이 그들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면을 꿰뚫는 싸고 먹고 싸는 생리학적 상상력을 통한 웃음, 유머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꼼수다가 오늘의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이라고 교수님 평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 역사에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었는데. 아닙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은 그 움직임들의 파장이 정말 나비 효과처럼 이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처음의 뜻들, 그 비판적인 정신들, 그 비판하되 어떤 원한이나 증오의 자세가 아니라 웃음과 유머로 통쾌하게 나를 끊임없이 살리면서 끝까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엄숙주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무슨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다수의 그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또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고요. 엄숙주의를 뛰어넘는 이런 유머와 풍자, 그 힘을 이미 그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이 16세기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시대의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가 낳은 정말 그 거인들의 모습들을 우리 김 PD에게서 얼핏 보는 것도 정말 아이고, 제가 엎드려 절 받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 적지 않은 행복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엄숙한 표정 지으면서 마치 판관처럼 말하는 자들 보면은 저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게 또 김 PD가 저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알려주신 분이,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정선태 교수님이었고,
엄숙주의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일러주신 분도 우리 교수님이시고, 나는 꿈수다의 그 사상적 출발점이라고 하자면은 저는 뭐 우리 교수님을 당연히 꼽습니다. 아, 오늘 분위기 좋네요, 우리 둘이. 예. 근데 김어준은 지가 다 한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그 김어준 씨는 라블레의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에를 아마 못 읽었어요. 전혀 모르죠. 무식한 인간이 뭐라. 책 한 장 안 읽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뭐 우리 김어준 총수의 힘은 뭐냐면은 이 양반이 이게 무학의 통찰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과 비용을 들인 해외 배낭여행, 뭐 가이드 따라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특히 오지를 쫓아다니면서 세상을 두루두루 경험한 것이 오늘의 김어준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김어준을 진짜 김어준답게 만든 게 우리 김 PD가 쓴 김어준 평전이었죠. 예, 김어준 평전 보시면은 김어준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25% 이상은 담았다. 전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 26%. 아, 26.2% 정도. 우리 그 김어준 씨의 무학의 통찰과 우리 김 PD의 깊이 있는 그 해안이 결합해서 빚어낸 무늬가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저 뭐 하여간 자뻑의 향연이었습니다. 예.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 네,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교수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사드 문제. 정말 이건 뭐 답이 없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의 새우 신세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한중 관계가 뭐 하루아침에 180도 좋은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 이게 도대체 여의도에서는 어떤 힘과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뭐 외교에는 1도 없고 100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일부 과격하신 분들이나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빵으로 모든 걸 잃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녔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방향에서 큰 줄기의 전환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을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고 따로 들어온 정보들은 없는데요.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인 거죠. 강경화 장관 포함해서 우리 노영민 대사님 등이 다 같이 노력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일일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디테일하게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뤘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의 진전을 서로 합의했다는 것이 저는 큰 몫을 좀 차지한다고 보고요. 네. 당장 경기가 풀리고 관광이 모두 다 확대가 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 특히나 중국 정부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쥐들이 그렇게 못한 걸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데 그걸 갖고 흠집이나 내는 이런 자들. 아, 참 그 후안 묻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극중주의를 택하다 또 극미주의를 택하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저희가 양쪽에서 이런 것이 많은데요. 예. 대통령이 바뀐 다음부터는 침착하게 한 수 한 수 풀어간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정부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참을성을 가지고 예. 좀 끈기 있게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뭐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전 그래서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논평조차도 못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뭐 그냥 목청을 높이더군요. 뭐 빵하고 안보를 팔아먹었다. 아, 나 이거 정말 참. 본인들의 9년을 좀 돌아보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예, 뭐 홍종학 장관 후보자님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는 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캠프에서부터 같이 일을 했었고요. 바로 옆방에 계시던 분인데요. 네.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가 자기 사비를 다 빌려서 처음에 캠프를 차렸지 않습니까? 예. 공간이 좁아서 정말 뭐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했었는데 홍종학 후보가 당시에 이제 정책본부장을 맡았었는데 정책본부장이라 그래도 그냥 책상 하나가 달랑 주어지는 자리였거든요. 옆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뭐 팀원인지 팀장인지 본부장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었는데 언제나 가도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서 산더미처럼 서류를 쌓아놓고 문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던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이번에 또 후보로 되셔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홍종학 후보자는 뭐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였고요. 또 지난 정권 때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킬러로 초이 킬러로 이렇게 명성을 날렸던 분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과도한 증여, 과도한 재산 승계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험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청문회 하는 거 보면서 몇 가지 좀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합법을 했다라고 기사가 되고 합법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해서 목청을 높이는 거를 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보는 것 같고 예전에 뭐 미장전부터 시작해서 뭐 워낙 문제 제기할 게 많았었는데 이건 지금 증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증여를 해야지.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쟁여둔 다음에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 손녀가 파가면 그게 정상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사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 저희가 그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배우자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의 신상을 다 털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라도 뭐가 나오면 문제를 삼겠다라는 이 태도는요.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과도한 흠집 내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과도한 증여라는 거 물론 재산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저희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나누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문재인 대표께서 직접 영입한 김병관 의원 같은 분은 정말 재산이 많으시지만 그 방향성에 동의를 했고 예. 우리나라 자체 산업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입을 한 것이었고요. 예전에 이제 교수를 하셨었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 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장을 하셨던 분을 비례대표 4번으로 스카우트한 것은 홍정학의 재산을 본 게 아니라 홍정학의 경제 정책을 본 거였죠. 네. 그리고 그분에서 자기 역할을 한 것이고요. 본인이 재산이 많고 집안이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계속적으로 증액해야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고 그것을 법안으로도 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본인 가정사에서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증여를 했고 그것에 합당한 세금을 다 낸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논쟁은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할 게 없으면 무리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좀 태도를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의 두 아들은 20대인데 억대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죠. 아울러 유승민 바른정당 이번에 대표될 확률이 높은데 이분은 또 2억의 예금을 또 딸에게 안겨주고 이런 것도 함께 좀 비난을 해야 균형 있는 비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다시 드렸지만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인 이상은 본인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또는 위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했다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얼마를 상속했는가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이 이제 손녀로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보단 증여가 훨씬 세금이 과하게 부과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정당이죠. 그것이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이 서민이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의 논리를 보니까 홍종학은 위선자다. 따라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던데요. 국민의당까지. 범법을 행한 것도 아닌데 위선자라는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면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왜 위선인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홍정학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도 증여해야 할 재산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자는 법안을 내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지금 한 증여 이후에는 홍정학 후보 가족 내에서 전혀 증여가 없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증여받을 것은 증여받고 또 증여세를 올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전 전혀 상치하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한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것까지 다 들주자 이러고 있는데 전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증여 또 승계가 문제라면은 너희들 것도 한번 다 까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위선자인지 아닌지 다 따져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증여라는 것이요. 상속도 그렇고 증여라는 것이 좀 나쁜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은 특히 이제 재벌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과 증여에 대한 것. 특히 삼성의 이재용 씨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재용 씨가 뭐 46억을 가지고 이제 에버랜드를 꿀꺽해서 삼성전자까지 먹어치우는 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속과 증여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건 좀 정확히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홍정학 후보의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본인의 개인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문제고요. 이건희와 이재용 사이에 벌어졌던 일은 본인의 돈이 아니고 회사의 재산을 넘겨받은 이건 상속과 증여의 문제가 아니라 배임의 문제입니다. 배임의 문제. 그렇죠. 기업을 사기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증여를 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홍종학 후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많이 내도록 해서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하고 평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 그 정신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이건희와 이재용이 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과는 좀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종학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 또 다른 트랙은 이른바 학벌 지상주의를 조장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홍종학 후보가 이미 사과의 뜻을 밝혔고 청문회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요. 근데 저는 문제가 된 글이 반어법으로 읽히던데요. 그러니까 책을 다 읽지 않아요. 책을 다 읽지 않고 저도 뭐 보좌관 하면서 청문회를 하면 당연히 자극적인 문구를 뽑아서 언론사에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맥락에서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홍종학 당시 교수가 그것도 한 20년 된 얘기죠. 예. 그 당시에 그 글을 썼던 것은 1996년에 강준만 교수가 이제 서울대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당시에 서울대 학벌에 대한 것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중이었고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홍정학 교수 본인이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반어법적으로 했던 얘기를 문단으로 잘라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정책을 내왔는지 최근 것까지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지. 그렇죠. 예, 20년 전에 책 한 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잘못한 부분에서는 홍정학 후보가 충분히 사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맥락에서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에서 뭐 이런저런 소란은 있겠지만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까지는 뭐 무난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20년 전의 책의 내용이나 또는 합법적인 증여만을 문제 삼고 있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예. 충분히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우리 홍정학 후보가 잘 아시겠지만 을지로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죠. 민주당의 자랑인 을지로위원회 중소기업들과 중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브랜드 파워를 키워온 조직인데요. 그 안에서 전 홍정학 의원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중소기업의 아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속에서 정책을 만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만한 분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그 홍정학 의원 시절에 가장 주목됐던 장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설전이었거든요. 아, 정말 톰과 제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최경환 씨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고요. 홍정학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표를 떼면 장관이 되는 것이고요. 리턴 매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체급이 안 맞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켜는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공수가 교대가 돼가지고 만나서 설전을 벌인다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탈당 문제나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경환 의원님은. 아니 뭐 탈당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저기 보좌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시킨 거 이 건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게요. 염려됩니다. 예. 네네. 홍정학 후보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대에서 통과시켰던 법안 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법안은 맥주법인데요. 지금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동네에서의 수제 맥주 파는 집에 가서 요즘 많이 생겨서 맥주 한 잔씩들 하시잖아요. 예. 예전에 딱 정해진 대기업 맥주밖에 없었는데 요즘 동네에서 새롭게 기업을 일구고 본인이 직접 양조한 맥주를 파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홍정학 의원의 법안 통과였습니다. 예전에 아주 큰 시설을 가진 업자에 대해서만 맥주를 만들 수 있게 했던 것을 범위를 줄였던 것이 바로 홍정학 의원이었고요. 예. 또 다른 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GMO 완전 표시제 법안을 또 홍정학 의원이 냈었는데 예. 이 재밌는 것은 홍정학 의원 제가 이제 보좌관을 또 잘 알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홍정학 의원실은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할 때라도 행정비서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 행정비서라고 하면 회계를 담당하는 구급 직원을 말하는데 홍정학 의원실은 그 행정비서가 바로 이 GMO 완전 표시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킬 만큼 수평적인 의원실 운영이 돋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예. 전 중소기업 관련된 일을 벤처기업 관련된 일을 우리 홍정학 후보처럼 잘해낼 수 있는 사람 찾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응원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방송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참 젠틀하신 분입니다. 예, 뭐 인품이나 성정도 사실 저런 분이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재산만큼 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인물이라면 이번 사건이 도리어 더 홍정학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위선자다 이런 논리로 저는 자기 당 의원들 전체를 그렇게 싸잡아서 욕하는 이야기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은 장모로부터 재산을 분할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홍종학 후보자의 중학생 딸 역시 8억가량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요. 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적법한 절세 행위였다, 분할 증여는 도덕적인 절세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분할 증여 논란은 홍종학 후보자를 평가하는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오늘 새벽 5시까지 3,144분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85% 대부분의 시민들은 홍종학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머지 15%의 시민들은 홍종학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트위터에 의견 남겨주신 분들 만나볼까요? 트위터 계정 물탄개님, 자유당이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홍종학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이틀 겪어봤습니까? 라고 하셨고, TK 유권자님, 세금 낼 것 다 내고 증여했습니다. 증여와 장관직 수행 능력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박봉랑님, 절세와 탈세도 구분하기 싫어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신이 있으면 좋겠다님, 소비는 투표입니다. 삼성 제품 안 쓰는 것을 투표에 비유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허니레이님, 진보 인사들은 가난뱅이여야 합니까? 정당한 절세와 제대로 세금 납부했다면 왜 지탄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저들을 비난하는 것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제대로 낼 세금을 내지 않고 부와 권력의 단물만 빨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기구님, 네, 고통도 은총이라던 김재철 MBC 전 사장에게 제 은총을 나누어 드립니다. MB에게도 나누어 드려야 하는데 전부는 못 드리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통도 은총이다. 고통을 가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겠죠? 2017년 11월의 첫날,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